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릴 땐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집중하느라 성인이 되어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한 이후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기 위해 제 인생을 가꾸는 것엔 소홀했던 것 같네요. 누구나 비슷하게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한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닌 새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혁명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그날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진한 상처를 남긴 날이기도 하지만 저라는 존재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남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거나 유학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창업을 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백수 신분으로 시간을 보내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길어졌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어쩌다가 우리 딸이 이 지경이 됐냐. 어릴 땐 그렇게 영특하더니 칠푼이 팔푼이 소리 듣게 생겼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상한 마음이 더 크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알아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조금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땐 아침잠이 많아서 지각이 일상이었고 중학교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부라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중을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아있긴 했지만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적은 드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선 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혹시 나 ADHD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럴 정도로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명확했거든요. 한번 집중하면 끝을 보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했죠. 그래도 그런 저에게도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앉아있는 힘이었습니다. 딱히 능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끈기는 있었어요. 덕분에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명문대라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 나름의 성취였죠. 대학교 생활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남들처럼 여행을 간다거나 인턴을 한다거나 여유를 즐길 줄도 몰랐고요. 그저 눈앞에 있는 학점과 과제, 졸업만을 목표로 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인생이 갑자기 덩그러니 멈춰선 느낌이었달까요? 그때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는 거의 이모 같은 분이셨죠. 어려서부터 자주 뵙고 좋은 말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너 요즘 집에서 뭐하니?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자격증 공부라도 해봐. 사람은 뭐라도 하고 있어야 덜 불안한 법이야. 이 한마디가 제게 꽤 크게 다가왔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누워있어도 불안하고 앉아있어도 답답했으니까요.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공무원만큼 안정된 직업도 드물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문제집을 사러 서점을 갔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도전기.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눈이 딱 멈췄어요. 평소에도 돈을 관리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똑똑하게 돈 버는 법, 투자, 부동산 기사 같은 건 괜히 읽는 습관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공인중개사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공부하라는 말에도 늘 미적지근하던 제가 갑자기 책을 펴들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는 제 말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가며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법률 용어도 어렵고 부동산 제도는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은 다른 동네에 위치한 자그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네 분위기가 조금 낙후된 편이었어요. 옛날로 치면 달동네라고 부를 만한 곳이랄까요. 도로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골목골목에 오래된 주택이 즐비했고 지붕 위엔 잡초가 자라는 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경력을 쌓고 싶었고 무엇보다 버텨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배우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동네 분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일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부동산 아가씨, 그 앞집 월세 얼마로 나왔어? 내 조카가 들어오고 싶다는데. 와, 타이밍 너무 좋으시다. 지금 딱 가격 괜찮게 나왔거든요. 자연스럽게 동네 어르신들과 말을 트게 되었고 매물도 입소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동네 장사는 결국 사람이 전부더라고요. 덕분에 작은 계약이지만 꾸준히 이어졌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름은 허씨 할아버지셨어요. 이 동네에서 제법 악명이 높은 분이셨죠. 옷차림은 늘 허름했고 외투는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거칠기 짝이었고 표정은 늘 인상을 팍 쓰고 계셨죠. 하지만 시민의식만큼은 철철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길에 담배꽁초라도 버리기만 하면 금방 쫓아가셔서 화를 내셨어요. 에이씨 발로마, 버릴 데가 없냐? 주워, 당장 주워가라고 이 자식아. 말은 험했지만 틀린 말씀은 아니었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기라도 하면 뒤통수를 퍽 치면서 나이 처먹고 예의가 없냐 하시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긴 하는데 저러다 진짜 맞아 죽는 거 아니냐며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심한 편은 아니었고 그저 건망증 정도라고 하셨어요. 가족이라고는 30년 전 입양한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듣자 하니 연락도 없고 찾아와도 돈 달라는 말밖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돌아오는 길, 부동산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허씨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허씨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얼른 가방을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한테 119 신고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으셨기에 입원 수속도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혹시 보호자세요? 여기 사인을 좀 해주셔야 해서요. 아니요. 그냥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쓰러진 걸 제가 발견해서요. 그래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뇌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을 뻔했어요. 물론 병원비는 제 카드로 나갔고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살린 거니까요. 그 이후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병원에선 제가 보호자로 등록된 것을 바탕으로 수시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일이 바빠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 복용 시간마다 전화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약 드셔야 해요. 점심 드셨으면 꼭 챙기셔야 해요. 알았어, 이 계집애야. 잔소리는 찌긋찌긋하구만. 그렇게 저는 부동산 직원에서 어느새 허송만 할아버지의 사적인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꼭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누구 하나 챙기지 않는 노인이었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인연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말이에요. 허씨 할아버지와 병원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비 대신 내드린 지 몇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지 종이 끝이 조금 구겨져 있었죠. 이거 나 좀 도와줘.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종이를 받아보니 낯익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그 대상이 건물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등기부 등본상에 떡하니 적혀 있었고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할아버지, 이 건물이 할아버지 거예요? 어? 그게 오래전에 뭐 그렇게 돼 있었지 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허름한 옷만 입으시고 식사도 늘 저렴한 도시락으로만 때우시던 이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알뜰하셨던 이유, 이분 단순한 검소한 어르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냥 안 쓰신 거였던 거죠. 알고 보니 동네에서도 꽤 손에 꼽히는 큰 건물의 소유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양한 아들이, 그러니까 허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알곤 그 건물을 몰래 담보로 잡고 매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도장 사인, 아드님이요? 망할 그놈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아버지 도와드릴 거라고 하길래 문서 몇 장 그냥 도장 찍으라기에 했지. 말을 더듬으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적인 용어나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셨고 기억력도 가끔씩 오락가락하셨기에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행동에 나섰어요. 다행히 부동산을 하며 알게 된 지인 중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령자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위임이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적인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허씨 할아버지의 복약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까지 일일이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감정의뢰였어요.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서류 정리를 마친 후 사문서 위조 및 강압적 가망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그 입양된 아들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사인한 건 아버지예요. 본인이 동의한 거라고요. 기억이 없다 해도 사인한 사람이 누군데요? 이게 할아버지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복용 중이던 약의 부작용으로 손떨림도 심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 사인해 보세요. 떨림 흔적 하나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 안에는 허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입양한 아들에게 네가 그 물건을 달라고 하면 너 파양이다.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생이 끝났을 때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입양된 아들의 위임장 위조 사실도 함께 드러나면서 형사 유죄 판결까지 확정됐어요. 민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원에선 허씨 할아버지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고 근저당권 역시 말소 처리되었죠. 자네 아니었으면 그 건물도 뺏기고 나도 어디 쓸쓸하게 요양원에 갇혀 죽었을 거야. 가족이 뭐 별건가? 서류 한 장만 있다고 다 가족이냐? 그놈은 그냥 허울 좋은 도둑놈이지. 말씀 끝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저는 허씨 할아버지를 꾸준히 챙겼어요. 처음엔 단순히 절 도와주신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약해지셨지만 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아버지의 약을 챙기러 갔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직접 밥도 해드리고 아예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어요.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 젊은 사람이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아니 데이트도 안 해?
남자친구가 있어야 하죠.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사람답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받아주세요. 주말이면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면 할아버지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기도 했어요. 손을 잡고 같이 걷다 보면 할아버지는 당신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씩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께선 결국 2년 정도를 더 버티시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셨지만 다행히 치매 증상은 심하지 않으셔서 정신은 맑은 편이셨어요.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할아버지께선 저를 보며 늘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살다 보니 참 사람 하나 잘 만나서 그동안 덜 외로웠어. 이 목숨도 이 건물도 다 자네가 살린 거나 다름없으니 내가 자네에게 이 건물을 줘야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런 뜻으로 할아버지를 챙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아니야, 내 마음이 이렇다는데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줘. 결국 할아버지께선 공증사무소 사람을 직접 병실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유언 공증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이 조금씩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그로부터 1년도 채 버티지 못하시고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후 저는 건물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은행 대출을 진행했고, 공증된 유언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여 법원의 검인을 거쳤죠. 그리고 등기소에서 마침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건물 가격은 상당히 올라서 정말이지 억의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높은 가치의 건물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허씨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과 온정이 담긴 이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저는 그분의 따뜻한 기억을 평생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건물주라고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괜히 주변에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도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니까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조용히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건물 관련 서류를 들고 시청 민원 창구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 헤매고 있었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공무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무슨 업무 때문에 오셨어요? 처음 본 그 사람은 꽤 부드러운 인상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지고 온 서류를 보여주며 말씀드렸죠.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데 건물 관련 업무 때문에 왔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 그 업무는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창구로 가시면 돼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금방 차례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공무원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길 때마다 몇 번 더 민원 창구를 방문하게 되면서 자꾸 그 공무원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 창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교차하니 인사를 안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그 사람도 웃으며 살짝 인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찾아왔어요.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집을 보러 오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바로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도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또 뵙네요? 저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아니, 이 동네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시청에서 일하다 보니 출퇴근하기 편한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부동산이 평이 좋더라고요. 설마 여기서 또 뵐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죠. 저는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으로 더 열심히 좋은 매물을 찾아 소개해드렸습니다. 꽤 괜찮은 월세 매물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시청과 가깝고 편의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집 정말 괜찮은데요? 딱 제가 찾던 곳이에요. 제가 또 이런 매물 잘 찾아내거든요. 워낙 여러 번 뵀으니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소개해드렸어요. 그분은 기분 좋게 계약을 하셨고 그 후에도 계약서 처리나 세부적인 일들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을 더 보다 보니 점점 더 익숙해졌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죠.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계약 때 너무 잘 챙겨주셔서요. 제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했을 뿐이긴 하지만 식사라면 좋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밥 얻어먹을 준비는 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얘기를 주고받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가 흘러갔어요. 그 후로는 종종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늘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제 직업이나 배경, 건물주라는 조건을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건물주란 사실을 말로 뱉은 적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만요. 제가 건물 때문에 시청에 방문을 했던 건 역시 제 건물이 아니라 부동산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진로 정해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공무원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 같지 않아요? 시청에서 그때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서로 이렇게 친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민원 창고에서 헤매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 못 만날 뻔했어요. 우린 이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운명적인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죠. 조건이나 배경을 떠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했기에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더 기대되고 행복했어요. 정말 사람 인연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의 운명을 알아봤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커졌을 때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마침내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해준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죠. 자기야, 사실은 나 자기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나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오해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나도 우연치 않게 생긴 건물이라고나 할까? 순간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거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돈 모아서 산 것도 아니고 우연치 않게 생긴 건물이라니. 뭐 상속이라도 받은 거야?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꼬마 빌딩 같은 거 말이야? 꼬마 빌딩 정도라고 하긴 좀 크긴 하지. 신사동에 있는 꽤 괜찮은 건물이야. 처음 받았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한 200억 가까이 될 거야. 정말이야? 200억? 아니 그런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난 자기가 금수저라는 느낌 전혀 못 받았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제가 그 건물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이야기는 꽤 길었지만 남편은 주의력 깊게 들어주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네. 그렇게 좋은 일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어? 당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돌아온 거야. 그렇게 꾸준히 어르신을 챙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어요. 사실 누군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돈 이야기부터 할 텐데 남편은 그런 것보다 먼저 저의 성품과 행동을 칭찬해 주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욱 큰 신뢰와 존경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남편이 있고 하루가 끝나고 잠들기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보듬어주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참 좋았죠. 저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지냈고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도 빨리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남편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죠. 아이를 가진 후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자주 바깥을 다니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배가 불러오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면 잠시 공인중개사 일은 쉬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건물 관리만 하면서 조금 쉬면 어떨까? 아이도 있고 하니까 몸 챙기면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건물 관리에만 집중하며 편안한 건물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옆에서 늘 든든히 지켜주며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무사히 낳고 2년 터울로 둘째 아이까지 찾아오자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에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네가 와서 우리 집이 아주 환해졌어. 정말 고맙다 얘야.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냈어요.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고 매 순간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었죠. 정말이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께선 손이 빠르셔서 아이들 밥이며 빨래며 척척 해내셨고 시아버님은 종종 마트에서 장을 받아주시며 우리 며느리는 힘 좀 덜 들여야 해 하고 웃으시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부모님 보니까 은근 걱정돼.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뭔가 하나 차려드리는 게 어떨까? 그럼 우리 건물에 빈 상가 하나 있잖아. 거기서 뭔가 작게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임대료는 생각 마시고 그냥 쓰시라고 해. 남편은 신이 나서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고 시아버지께선 신이 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는 고맙다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어쩜 이렇게 속이 깊니? 평생 복 받을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한 거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여보 덕분에 부모님도 웃으시고 나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게 시부모님은 제 건물 1층에 조그만 국밥집을 열게 되셨고 생각보다 장사가 꽤 잘 됐어요. 저는 기뻤고 남편은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다며 자주 들렀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였고
저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남편이었죠. 말수는 많지 않아도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이랄까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서도 애들 숙제 봐줬어? 하고 묻고 제가 한숨 쉬면 오늘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하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 일이 크게 터지면서 남편이 매주 토요일에도 나가서 잔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걱정이 많아졌죠. 주말도 없이 일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당신 건강 챙겨야지. 괜찮아. 나는 이런 일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 그 말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그저 남편이 하는 일을 열심히 응원해 주었어요.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항상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위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 계속되었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증상이 반복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위험이 조금 있으신 것 같네요.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약을 처방받아 먹었더니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약을 끊으면 또다시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올라오고 밤에는 헛배가 부르듯 불편했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부쩍 헬쑥해져 있었어요. 그걸 먼저 알아차린 건 시어머님이셨어요. 어머, 며느라기 얼굴이 왜 이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구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다. 뭐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했었다며? 아무래도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예약하자. 이번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 와중에 일이 하나 더 터졌어요. 제 건물에 새 세입자랑 계약 관련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저는 병원도 가야 하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건물 문제까지 생기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위는 아프지, 체력은 부족하지, 그 와중에 일까지 줄줄이 터지니까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여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 나한테 맡겨. 요즘 주말에 시청일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임대료 관리나 세입자 응대 정도는 내가 도와줄게. 사실 명의나 소유권은 전부 제 것이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세입자 통화 내용도 꼼꼼히 정리해서 메모해두고 임대료 입금 확인도 매일매일 체크해 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참 미안했어요. 본업도 바쁜데 제 아픔과 건물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부탁하는 것 같아. 괜찮겠어?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이런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렇게 고맙고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며칠을 더 버텼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큰맘 먹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진료 예약도 한참 기다려야 해서 겨우 날짜를 잡았고 그날 아침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지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위염이라고 하기엔 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내시경도 해야 했고 피검사에 초음파까지. 종일 병원에 붙들려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진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같이 병원에 가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하필 일이 생겨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이 나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이제 끝났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미안,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택시 타고 들어가. 그 한마디에 속이 확 상했어요. 제가 검사 받는 날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이 서운했죠. 물론 남편이 평소에 바쁘다는 건 알지만 오늘만큼은 곁에 있어줬으면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어요. 원래는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환자분, 결과를 외래 진료로 확인하시러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묻자 병원 쪽에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복강 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말문이 막히자 의사 선생님이 덧붙였죠. 호스피스 입원을 고려하시거나 자가 치료로 전환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제 나이 40밖에 안 되었고 아이들도 이제 막 자라나는 나이인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라곤 고작 3달이라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며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퇴근이 그렇게 늦는 건지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옆에 없는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의외로 밝아 보였고 제 모습을 보고는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여보, 나 어떡해. 나 시한부래. 병원에서 암이래. 이미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대. 나 이제 죽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은, 나는 이제 어떡해. 그 말을 하자마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와락 안아주었고 그의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아, 이 사람도 슬픈 거구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구나. 그런데요, 이상했어요. 남편의 몸이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웃는 소리였어요. 크크거리는 그 소리에 저는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바라보니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남편을 밀치며 물었어요. 당신 지금 웃는 거야? 왜 그래? 너무 놀라서 미쳐버리기라도 한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았어요. 완전히 웃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네 년이 남기고 갈 200억짜리 건물 내가 알차게 잘 써줄게. 사실 그 건물 때문에 결혼한 거였는데 이렇게 일찍 내 것이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그동안 제가 봤던 남편의 따뜻한 모습, 다정한 손길, 아이들과 웃던 얼굴이 한순간에 다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도 멈췄고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했죠. 남편은 웃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걸어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감이 제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제 마음이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이 전부 저를 두고 놀리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건물 때문에 결혼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결혼 준비할 때까지도 남편은 제 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다 연기였지. 당신이 처음 시청에 민원 넣으러 왔을 때 이미 다 알았어. 그날 동료한테 들었거든. 당신이 신사동에 있는 그 대단한 건물의 소유주라는 걸. 그러면 나한테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어. 건물 앞에서 몇 번이나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더라고.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당신이 근처 부동산에서 일한다더라. 그래서 그 부동산에 일부러 가서 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지. 당신이 직접 나와서 보여주더라. 거기서부터 내 작업은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낄낄대며 웃었어요. 저한테는 그 웃음소리가, 그 얼굴이 전혀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그거야. 당신 꼬셔서 결혼한 거. 그 이후로는 다 술술 풀렸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태껏 제가 사랑해온 사람이, 제게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이런 의도를 품고 다가온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내면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선고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남편의 말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날 사랑했다고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던 적은 있어? 와, 당신 표정 진짜 죽인다. 엄청나게 충격받았네. 당신 진짜 나 사랑했구나. 어쩌지? 난 아니었는데. 그럼 여태까지 날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거짓으로 사랑하고 나랑 아이까지 낳았단 말이야? 등기부 등본에서 네 이름 본 그날부터 난 계산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사랑? 웃기지 마. 아, 나 사실 여자도 있어. 여자가 있다고? 나 지금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 위암이기 전에 심장마비로 간다면 더 좋을지도. 그 여자 네 소식 들으면 엄청 기뻐할걸?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위통이 다시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통증이 마치 심장을 죄는 것처럼 아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3개월 남았다고? 그 시간 동안은 병원에 들어가서 호사 누리다가 가. 병수발은 나한테 맡기려고 하지도 마. 아, 건물은 미리 나한테 넘겨줄래? 어차피 너도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남기고 갈 거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여?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잘 키워볼게. 내가 어떻게 건물을 꿀꺽하고 이혼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와, 이건 뭐 떡이 그냥 굴러 들어오네.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지금 당장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았던 그 남자의 민낯이었고 제가 살아온 삶의 가장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절대 이렇게 끝낼 순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위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고 통증이 밀려오자 그 자리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과 땀이 뒤섞인 얼굴로 땅을 짚은 채 겨우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리리리리. 그 경고음 같은 벨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죠. 발신자를 보니 병원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태연하게 전화를 받아서는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하더군요. 그의 얼굴엔 여전히 냉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 여유로운 태도가 너무나 기이했어요. 여보세요? 김선영 씨 휴대폰이 맞나요? 보호자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니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입원은 언제 하면 됩니까? 항암 치료나 수술은 가능한가요? 완치 가능성은요? 그 순간 전화를 건 의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눈을 찌푸렸고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진료받으신 환자분도 김선영 씨였는데 차트를 착각해 정보를 서로 바꿔 전달했습니다. 김선영 씨께서는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위염도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암은 전혀 아닙니다. 순간 제 눈앞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고 광명 찾는다고 하는 걸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원하시면 저희 병원 외래로 다시 예약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숨이 막히던 그 순간 복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저 암 아니에요? 진짜 저 죽는 거 아니라고요? 네, 암 아닙니다. 저희의 착오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태양이 솟아오른 듯했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외래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끊고 벌떡 일어났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머리를 싸쥐며 앓는 소리를 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뭔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였죠. 반면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이 다시 내 편이 되어준 듯한 느낌. 깔깔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너졌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여보? 지금 그 말 네 입에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여보는 무슨 놈의 여보야, 이 개자식아. 그게 오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렸던 추악한 놈이야. 나한테 사랑 운운하면서 접근해서 결국은 건물 하나 보고 결혼했던 그런 놈이잖아. 그리고 내가 죽는다니까 웃으며 축배라도 들 기세였고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단 1분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이유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배신도 아픔도 이젠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어, 실수였어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바람을 피운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무슨 실수 타령입니까? 실수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뻔뻔하고 너무도 비열한 일이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내가 당신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팔자는 네가 꼰 거야. 나는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 실수를 눈 감아줄 이유도 없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월세만 해도 수억 원이 나오는 200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어. 너는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어. 너 없으면 못 살아. 추한 인간 같으니라고. 나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겠지. 공무원 박봉으로 얼마나 잘 살아보나 어디 한번 지지고 볶아봐. 진짜 사랑 하나로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추하게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남편 놈을 떨어뜨리느라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커다란 보스턴백 하나를 꺼내 거실로 던졌어요. 그 가방 뭔지 알겠지? 네 짐 싸서 나가.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치며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픈 아내를 두고 건물 욕심에 눈이 멀고 바람까지 피워놓곤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는 남편 놈에게 사람 대접 받을 자격놈 없는 놈이랑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당장 제 앞에서 꺼지라 말을 했지만 남편 놈은 끝까지 질척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확실하게 하자 싶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죠. 남편 놈 찔리는 게 많은 건지 저에게 휴대폰은 죽어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남편의 뺨을 한 대 쳤어요. 그리고 다시 단호하게 말했죠. 휴대폰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경찰부터 부를 거야. 결국 남편은 찌질하게 눈치를 보더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폰을 받아 열어보니 연락처 목록에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을 누르자 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저는 제 폰도 꺼내들고 함께 확인했지만 내 휴대폰은 잠잠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륜녀구나 하고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 기다리고 있었잖아. 나야, 네가 그렇게 찾던 오빠의 마누라. 아주 딱 기다려. 그 순간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치 전화를 받자마자 무언가 잘못된 걸 직감한 듯 아무 말도 없이 뚝. 하지만 뭐 그깟 끊는다고 제가 못 찾을 것 같았을까요? 옆에서 남편은 울먹이며 계속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볼장 다본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문을 가리켰어요. 결국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쉬었어요. 끝났다. 이 모든 광기 같은 관계가 이제야 정말 끝이 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전화가 몇 통이나 왔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시아버지 번호, 심지어는 시누이 번호까지.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말 따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빠르게 지워질 사람일지 몰라도 저는 저 자신을 절대 지우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를 철저히 배신한 인간들을 내쫓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며 처음 꺼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혼소장 접수해주세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 재산 유출 방지 요청도 해주세요. 네,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임시처분 신청도 함께 들어가시죠. 건물 관련 재산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월세 관리하던 걸 생각하면 어디서 돈을 빼돌릴지 몰라서요. 그날 하루 만에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재산보호 절차까지 전부 접수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시부모님께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무보증, 무월세로 사용 중이던 가게 자리를 1개월 내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무료로 드렸던 공간 이제 철수하십시오.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지? 그래, 우리 보고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부부 사이에 그런 일쯤은 한 번쯤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듣게 잘 말할게. 아니요. 이미 이혼 소장까지 접수를 했는데 뭘 말할 게 있겠어요.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니까. 됐다고요. 가게 비우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접근금지 신청까지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저를 속인 건 가족이었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상간녀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뻔뻔하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김선영 씨 맞으시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 사람 2번 다시 안 만날게요. 제발 소송만.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 아시면 저 진짜 죽어요. 손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둘이 예쁘게 오래오래 잘 지지고 볶으면서 사랑이나 하세요. 그게 딱이네요. 불륜 남녀가 아주 잘 어울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제 승소였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가 인정돼 전체 재산의 90%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물 명의, 임대 관리, 투자 전부 제가 혼자 해왔으니까요. 남편의 기여도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 일부에서만 조금 인정되었고 차량 역시 남편 명의여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적선해도 아깝지 않았죠. 어차피 다른 데서 뜯길 바에야 그놈의 명의로 된 것을 줘버리는 편이 속 시원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차키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결국 가게 자리에서 철수했어요. 계약서 하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들였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웃긴 건 그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둘이 아직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그런 사람들끼리 잘 살겠죠. 징그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 놈이 일을 하던 구청에다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행정과 김모 씨,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 아내에게 들켜 이혼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인쇄해서 붙였죠. 물론 불법인 거 압니다. 시청에서 벌금 물린다고 하면 기꺼이 낼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복수니까요. 아마 지금쯤 시청에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 입으로 바람났다고 떠벌렸던 사람이니까 숨길 명분도 없겠죠. 그리고 저는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더럽혀진 기억 없이 저와 함께 다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요, 저는 이제 정말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요. 이 모든 고통을 딛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제 인생을 망치려 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을 겁니다. 강한 엄마로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